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터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아주 중국의 최신 무기? 네, 아주 무기였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화끈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좀 그러니까 최신의 중국 무기들을 좀 많이 제가 정보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렇다면 왜 중국 무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원래 저기 PD님도 그러시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 보시면 중국 무기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일단 중국 무기 하면 이게 한 수 접고 보자라고 그러시는 게 좀 많고. 워낙에 중국이 네. 이 또 짝퉁 카피 전문 나라 아닙니까? 데드 카피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도 워낙 전에도 러시아제 카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도 압축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압축 성장에서 가장 좋은 건 남의 걸 보고 베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렇다면 중국 무기를 여기서 다뤄야 되느냐?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나라 슈퍼파워 네이션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보 사정이 나아지느냐?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죠.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신무기가 나왔다,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그 회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미국 천조국 그러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국방비를 천조 쓴다는 얘기인데 천조까지는 안 쓰고 미국이 2019년 기준으로 약 6,846억 달러를 씁니다. 국방비로. 중국은 1,811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3분의 1에도 미치진 못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486억 달러, 우리가 425억 달러예요. 이 정도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일본은 국방비의 증액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2배 정도 국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비해서 2배.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국방비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또 매년 10% 내외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중국의 최신 무기. 네. 오늘 좀 제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육해공이 아주 골고루 있고요. 특히 전략 무기도 제가 따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럼 뷔페 가는 겁니까? 뷔페 가고요. 또 하나 그동안 저희가 이제 완타치 하면은 좀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중국 무기를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중국의 최신 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부터 이제 가벼운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거. 15식 경전차예요. 15식 경전차. 경전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벼운 전차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국방산업공사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노린코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 국방산업공사에서 개발한 전차인데, 그러니까 경전차니까 일반 전차에 비해서 그 중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016년에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얼마 안 되죠. 따끈따끈한 애입니다. 이게. 중량은 그냥 생으로 했을 땐 33톤, 여기다 증가 장갑 같은 거 붙이면 36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5mm 강선포를 탑재했고 승무원은 3명입니다. 그럼 경전차 하면은 저는 네. 일단 방어력이 제일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걱정. 아니 중국 걱정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중국이 메이커에선 그래요. 서방제 어떤 105mm 포탄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서방 측 전문가들이 아무리 후하게 봐줘도 요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은 30mm 기관포 철갑탄을 겨우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격력은 105mm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균질 아변 강판. 고거 기준. 2000m 밖에서 균질 아변 강판을 550mm 관통한다고 메이커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5cm. 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서방 표준 전차하고 성능이 비슷한 거예요. 화력만큼은.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즘 전차가 중요한 게 또 사격 통제 장치잖아요. 사격 통제 장치는 이제 연령상, 그 다음에 뭐 거리 측정, 레이저 거리 측정,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3세대 전차급의 그 화력 통제 장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차답게 속도는 무려 70km로 경쾌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런 경전차를 왜 개발하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보통 주력 전차잖아요. 우리나라도 주력 전차 뭐 K1, A1, 뭐 K2 이렇게 나가고,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이렇게 나가고, 중국도 뭐 98식이라고 94식, 98식 이렇게 전차가 많은데 왜 도대체 경전차가 필요할까? 이게 포인트인데,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도 그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중량이 무거운 주력 전차를 쓰기 힘든 곳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15식 경전차입니다. 사실상 예전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한번 전쟁을 했었잖아요. 중월 전쟁. 중월 전쟁 했을 때 중국이 62식 경전차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 가지고 효과를 톡톡히 봤었어요. 또 요즘에 또 중국이 인도하고 분쟁이 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이 인도하고의 국경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이 대부분 해발 4,000m 이상이에요. 이게 산악지형이라고. 근데 이 산악지형으로 무거운 중량의 주력 전차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악지형까지 운반이 용이한 걸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냥 전차 뭐 산악 뭐 4,000m건 5,000m건 3,000m 그냥 전차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연 엔진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산소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4,000m 정도 되면 산소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보통 엔진이 3분의 1을 날려먹어요. 마력에.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이 15식 경전차에는 그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터보 차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차저를 탑재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기동이 가능해요. 터보 차저가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엔진 마력수가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심하면은 이게 시동도 꺼진대요. 소위 저희가 이제 등산 가서 네. 밥 해 먹으려고 버너 킬 때 일반 버너 가지고는 그 공기 막 하잖아. 네. 이거 있어. 이게 압축 공기를 해야 돼, 이게. 그 원리구나. 그게 이제 경전차에는 확실하게 터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왜 브루스타 가지고 가지, 저거 왜 바나를 왜 가지고 가?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나 보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압축 공기를 막 넣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산악용 그거. 연료도 다르고요. 근데 이게 일반 그 경전차 말고 전차에는 터보 차저를 달 수가 없는 겁니까? 달 수가 있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러고 산악 4,000m의 전차를 끌고 올라가? 인도 애들은 했다. 근데 T-72 한번 끌고 올라갔어. 인도 애들은 했는데 T-72가 끌고 올라가는데 T-72가 그 고산지대에서 푸다닥 하는 거예요. 서버렸어. 푸다닥 했어요. 인도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더라. 그래서 지금 인도도 미국하고 비슷한 뭐 스트라이커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왜 고기동차 위에다가 이제 전차포 올린 거, 그런 거 이제 그 개발하고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국식 경전차는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적 조건이라면 쓸만하죠, 이게. 그래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전차를 최근에 택해서 아주 요 인도 쪽 국경지도에 집중 배치하고 있대요. 한 200대 정도 생산했는데 대부분이 인도 국경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바보 아니라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네네. 그럼 두 번째 또 소개해 주실 무기는 또 뭡니까?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자주포인데요. PLC 181 15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요것도 이제 노린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 이거 수출용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인도하고 국경 분쟁 해보니까 요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자주포 무거운 거 궤도식 자주포가 하기에 좀 힘들다. 걔네보다 훨씬 가벼운 차륜형 자주포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인도 쪽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얘들이 지금 인도를 지금 가람하시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야. 근데 사실 인도가 못 싸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인도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러고요. 사실 뭐 중국이 땅덩어리 넓다고 하지만 인도도 만만치 않게 넓고요. 중국이 뭐 15억, 16억 하잖아요. 인도도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거 만약에 맞짱을 뜬다면 이거 정말 거의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이에요. 두 나라가 똑같이 뭐도 있어요. 핵무기도 있어요. 얘네들 또 뭐 욱해가지고 누른다 이럴 수도 있어 서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우. 그러니까 핵으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로 그냥 하다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중국식 이 자주포에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타이안 GM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6륜차를 만들어서 이게 야지 기동 트럭인데 여기다가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거예요. 야, 155mm. 근데 이게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랑스제 네.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참고한 것 같아요, 제가. 매우 강하게 참고. 뭔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계통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프랑스 거를 수입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정도면 완전히 카피인데요? 네, 근데 뭐 강하게 참고했는데 뭐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뭐 이런 거 개발 못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이제 PLC 181 보면은 이게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측정용 항법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곡사포 자동 제어 장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얘네가 데이터 링크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데이터 링크를 하냐면 무인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무인기에서 주는 좌표를 자동으로 입력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위에서 딱 봐서 어디에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좌표를 그대로 데이터 링크로 전송하면 얘가 거기다 쏘는 거야. 더군다나 이 메이커 측 말에 의하면 항상 메이커 측은 이런 말을 하는데 곡사포인데도 불구하고 쏘면 타켓 5m 안쪽으로 들어간다. 와, 그러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포격이 가능하대요. 더군다나 또 이 이게 반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 인력이 4-5명이면 된대. 네. 그렇게 해서 분당 4발에서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분당. 그러니까 10초에 한 발꼴로 쏴 제낄 수 있다. 그러면 사정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정거리는 기본 40km. 이거 서방제 표준 사정거리가 나와요. 예, 여기다 이제 로켓 추진탄을 끼우면은 53k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서방 측 자주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GP155, GP1이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포탄이라고 있어요. 무인기 같은 데서 레이저 표적 지시를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 있어요. 그것도 된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신속하게 방열하고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다 이거야. 요즘은 왜 포병들이 쏘고 나서 상대방이 대포병 레이더가 있으면 반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방열해서 쏘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게 1분 안에 가능하대. 1분 안에 사격 준비 맞춰서 사격하고 1분 안에 접고 튈 수 있다. 이거. 야, 이거 거의 지금 완벽합니다. 네, 완벽한데 근데 하나. 네. 이 정도를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데이터 링크 같은 거. 근데 이 데이터 링크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서방이 대단히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지금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이 무기가 상당히 좀 인도를 의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포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K9하고는 안 되지. 안 됩니까? 안 돼. 안 되는 K9은 지금 2등이에요. 1등이 워낙 넘사벽이라서 그렇지 비싸고 넘사벽이에요. 무슨 솔직히 가성비하고 이런 거 따지면 K9이 거의 탑 먹어요. 네, 탑 먹어요. 그럼 뭐 굳이 뭐 네. 얘네 뭐 뛰어나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걸 필요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경 분쟁 때문에. 국경 분쟁 때문에. 일단 자주포 하나는 대한민국이 탑이다. 그렇죠. 점점 뭔가 재미가 있어지려고 해요. 네. 이제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링크 하는 애가 그럼 누가 있을까? 근데 중국이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색을 갖춰가려고 한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윙룽 2호 무인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MQ9 리퍼예요. 얘도 2018년부터 배치가 됐는데 이게 왜 우리 프레데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데터를 이제 완전 무인 공격기로 개조한 게 리퍼잖아요. 얘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윙룽 2호는 무려 12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대요. 네.
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있지. 네네, 뭡니까? 헬파이어하고는 달라. 아, 그래요? 아,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왜냐하면 헬파이어는 뭐예요? 파이어 앤 포겟이지. 네네. 얘는 파이어 앤 포겟이야. 레이저로 계속 조준해줘야 돼. 레이저 유도 방식. 아, 그래요. 그래도 무인기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최고 속도는 370km고 비행 지속 시간은 20시간. 요렇게 보면은 리퍼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속거리는 조금 뭐 짧을 수 있는데 이거 뭐 리퍼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메이커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사일 이외에도 다양한 폭탄을 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상에 있는 뭐 화력 지원 시스템하고 연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 중이죠. 개발 중에 있어요. 지금 차기 중고도 무인기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무인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무인 공격기로 쓸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도 착착착 하고 있어요. 조금 좀 속도가 약간 더디긴 한데 그래도 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국판 리퍼가 나왔다. 네. 이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또 이후에 하실 얘기는 아마 항공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중국 전투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아는데, 요번에 말씀드릴 건 중국이 요번에 새롭게 런칭한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습니다. 바로 KJ-500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 제가 미국 것만 봤거든요. 예, 근데 중국도 있어요. 얘네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 할 때 중국 애들이 러시아제 수송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데드 카페에서 그 위에 레이더를 올렸다고, 얘네가. 그러니까 러시아 뭐라고 했지? 야, 너 수송기까지 데드 카피 하냐? 그런데 그것도 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거 2000년대 초반에 했다고, 얘네가 요거를. 그래서 얘네 예전에 쓰던 게 KJ200하고 KJ2000이란 건데, 아무튼 독자적으로 얘네가 개발을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중용 수송기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레이더에서 포착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핵심 기술 같은 게 아직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를 연구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KJ500입니다. 근데 KJ500은 2014년부터 배치가 시작되었고 지금 30대 정도 배치가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회전형 레이더 돔에 이게 A사 레이더예요. 전자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적은 출력으로 보다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대요. 메이커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기체 각 부분에 아주 안테나들이, 그러니까 정밀 센서 안테나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아주 다양한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문제점이 없지 않겠죠?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얘도 러시아제 그 Y9 수송기 데드카피를 썼어요. 그 기체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650km예요, 시속. 이게 4발 프로펠러거든. 그 다음에 고도 8000m에서는 360km를 탐지할 수 있는데 작전 시간은 8시간. 그러니까 보통 8시간이면은 보통의 조기경보 통제기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미국제는 조금 더 다르거든. 미국제는 걔는 보잉을 쓰니까 보잉 침살치 뭐 747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중국이 그 같은 기체를 쓰는 공중급유기하고 세트로 이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기경보 통제가 있잖아요, PSI라고. 근데 우리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스펙만 메이커 쪽 주장하고 스펙만 비교해 봤을 때 속도만 우리한테 조금 딸릴 뿐 다른 능력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탑재한 이 A사 레이더가 얼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의문입니다. 의문 나왔습니다. 네,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도 뭐 밀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밀실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밀실을 하려면 얘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얘네가. 실전 기록도 없고 정보 공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중국이래요. 하다가 무기가 무슨 프로젝트 엎어지잖아요?
그냥 엎어진 채로 그냥 묻어버려요. 우리가 돈 얼마 낭비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얘네는. 그래서 뭐 회사가 하나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얘네가. 그래? 그렇게 됐어? 알았어요. 알 수가 없구나. 네, 알 수가 없죠. 이번엔 또 뭡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무기예요, 사실.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무기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전략 무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DF-17, 이른바 둥펑-17이라고 하는 초음속 활공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이게 세계 최초의 실용화 극초음속 무기 체계로 평가를 받아요. 이게 세계 최초래요. 그래요? 예. 극초음속이라는 건 마하 있죠. 마하 5를 넘어가면 이게 극초음속이래요. 이게 일단은 일반 미사일처럼 딱 날리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나머지 이제 추진체 분리되고 탄두만 활공하는 거예요. 글라이더 같이. 근데 이거 활공하는데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탄두는 재래식 탄두하고 핵탄두 다 실을 수 있고 얘네 그 중국 메이커 측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이제 딱 활공 시작하면 고도 60km 이하로 1400km까지 활공해서 날아간다 이거야. 마하 5 이상으로. 그래서 목표물 수미터 이내로 타격할 수 있대요. 이게 극초음속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사정거리가 1400km라고 했잖아요. 이 1400km를 10분 내에 주파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진체가 없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활공할 때 추진체가 없으니까 왜냐면 열이 나고 막 이래야지 포착이 가능할 거 아니야. 포착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다른 추진체가 없으니까 이게 탐지가 힘들대요. 그래서 기존의 적외선 탐지기로는 추적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활공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낙하 지점 예측이 또 안 된대. 이거 사진 보세요. 지금 겉 외부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건 뭔가 아주 날씬한 스텔스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게 스텔스 설계가 됐어요. 그래요? 네. 이게 스텔스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레이더도 쉽지 않대요. 찾아내기가. 이러면은 네. 그 이스라엘에서 탄도미사일 다 잡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 걔가 이거 절대 못 잡겠는데? 이거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중국이 2008년부터 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언돔도 사실 장담할 수 없고 사드 체계도 좀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드도. 그렇다면 얘네가 도대체 DF-17 둥펑-17을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분석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DF-17이 고도 60km로 비교적 낮게 날아가요.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1400km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은 목표가 그렇죠.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항공대 혹시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 기지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드로도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지금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됐을 때 중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뭐 저게 뭐야 경제 제재한다고 막 이랬었고. 예, 심각했죠. 예, 그런데 중국이 얘기한 거죠. 우리는 탄도 미사일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또 하나 미국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이거를 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대항공모함 미사일로 쓸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메이커 측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오차가 수미터밖에 안 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둥펑 21이라고 해서 중국이 그 대항공모함용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직 좀 검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탄도로 항공모함을 잡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아마 완전히 실전 배치될 때까지는 신뢰성을 얻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훨씬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네. 이후에 또 말씀해 주실 무기 네. 중에 네. 그럼 당연히 항공모함이 있겠네요? 항공모함이 있고요.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이 초음속 무기 체계로 비슷한 걸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이후에 또 말씀해 주실 무기 네. 중에 네. 그럼 당연히 항공모함이 있겠네요? 항공모함이 있고요.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이 초음속 무기 체계로 비슷한 걸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실 거죠? 지금 얘기해야죠.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DF-100 혹은 CJ-100이라고 하는 중국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이게 보통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음속이 많아요. 아음속이 많은데 이게 중국이 순항미사일을 초음속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빠른 반응뿐만 아니라 높은 정확성, 그 다음에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CJ-100 했을 때 CJ가 뭐냐면 이 CJ가 장쥐엔이라는 뜻이에요. 장쥐엔. 그러니까 장쥐엔이 중국말로 장검이라는 뜻이에요. 긴 칼. 근데 처음에 이게 2019년인가 얘네가 열병식을 할 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캐니스터 안에 탑재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못 봤는데 중국 방송에서 우연하게 잠깐 나온 거가 있었어요. 이 모양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시면 지금 앞에 검은색 부분 뒤에 하얀색 부분은 또 로켓 부스터가 따로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가 추진체가 따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날개도 날렵하게 돼 있으면서 이 날개가 또 접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캐니스탄에 딱 접혀 있다가 나오면서 탁 펴주는 거예요, 날개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가 추진체까지 있는 거 등등등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사정거리는 2000km가 넘는다. 이게. 그래서 2000km의 사정거리를 생각해봤을 때 이것도 또한 뭐다? 대항공모함용이 아니냐.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었다. 또 하나 이것도 항공용이다. 왜냐하면 사드 시스템은 그러니까 아주 낮게, 이게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이 낮게 날아가요. 아주 낮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낮게 날아가다 보면은 초저공 나가면 사드 시스템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뭡니까? 니네가 사드를 배치해봤자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사드가 못 잡아내니까 이걸 뭐로 쓸 수도 있다? 사드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공 자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 중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가 이제 이런 순항 미사일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에어쇼 할 때 그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레이시온사 부사장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인터뷰했을 때 이 그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인공위성하고 AWACS 즉 조기경보 통제기의 백업을 받으면 팩3는 순항 미사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순항 미사일에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 순항 미사일이 초음속이 아니어야 돼요. 보통 아음속.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호크 같은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900km를 안 넘어요, 시속. 근데 초음속이면은 팩3로도 장담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우리가 좀 대응 방법을 우리하고 미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왔으면 지금 네. 뭐 SLBM 정도 시리즈가 지금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네. 큰일 났어요. 예. 우리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DF-41이에요. 둥펑 41. 이게 뭐냐면 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있죠. 바로 네네. 그런 거예요, 얘네가. 거의 뭐 예. 비슷합니다. 예, 이게 캐니스탄의 단면이었는데 얘가 최대 사거리가 15,000km래요. 그러니까 워싱턴까지 날아가요. 중국에서 쏘면.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얘가 단일 탄두로는 1메가톤급. 그 다음에 얘가 다탄두 기능이 있어요. 다탄두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안에 탄두 10개 넣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10개가 탄두가 퍼지는 거예요. 근데 다탄두를 쓸 경우에는 20kT짜리 탄두를 10개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럼 20kT짜리 핵폭탄이라면 어느 정도 위력일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있죠. 네. 요게 15kT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보다 조금 더 센 핵폭탄 10개를 하늘에서 팍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둥펑 40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ICBM이 중국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둥펑 41이 나오면서 그 약점을 중국이 극복한 겁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있는 거죠. 뭐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답답해요. 북한 무기만 이런 네. 대륙간 탄도 이 정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원래 그
저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가장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셨죠. SLBM도 할지 모른다. 네네. 아니나 다를까 SLBM도 나왔습니다. 얘도 2019년에 공개가 됐어요. 2016년부터 배치가 됐는데 공개는 2019년에 됐죠. 2018년까지는 이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JL2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2세대래요. 그러니까 2세대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정거리가 좀 늘어납니다. 8,000km 정도까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대형 핵탄두 한 발 혹은 얘도 뭐가 있냐면은 다탄두 기능이 있어요. 소형 핵탄두 같은 경우에는 8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발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잠수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도 원자력 잠수함이 있거든요. 특히 중국은 요 JL2를 중국의 94형 진급 전략 원잠에다 12발을 탑재했어요. 12발이요? 예, 12발을 탑재했어요. 이게. 와.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중국제 원잠이 소리가 커요. 그래서 추적이 쉽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국 바보 아닙니다. 94형도 있고 94형 A라고 해서 또 개량된 것도 나왔어요. 얘네가. 아니 그러면은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를 12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하면 네. 정말 크겠네요. 일단 만톤급은 넘어가요. 잠수함이. 이거 지금 중국이 이 진급을 5척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척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개량된 게. 그러면은 네. 이번에 또 하실 얘기 혹시 잠수함입니까? 아니죠. PD님. 예. 대륙간 탄도 ICBM 나왔죠. 예, 나왔어요. 그 다음에 SLBM 나왔죠. 예. 그 다음 뭡니까? 폭격기예요. 핵투발 폭격기. 폭격기? 네. 장거리 폭격기. 아. 이게 뭐냐면은 핵투발 삼총사예요, 이게.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 이게 핵투발 삼총사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얘네가 구색을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거리 폭격기가 뭐냐면 H6K 장거리 폭격기예요. 이게 H6 폭격기라고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이게 핵폭탄 셔틀이었어요. 핵폭탄 셔틀이었는데 이걸 개량했어요. 그래서 공중 발사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날릴 수 있게 개량한 거예요, 얘가. 저 아까 소개한 그거 왜 장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있죠? 네네. CJ100. 얘를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공중급유가 가능해서 이게 6,000km를 날아간대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코스를 잘 타면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둥펑 41 ICBM, JL2 SLBM, 그 다음에 H6K 장거리 폭격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핵 투발 수단 삼총사가 완성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만이 네. 이 시스템을 완벽 이게 구축할 수 왜 있겠어요? 중요하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핵무기 투발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만 대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양한 핵무기 투발 수단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에 대한 방어 시스템도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할 얘기를 오늘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뭐 그동안은 뭐 몰라도 되는 얘기야. 아, 그동안은 멋있고 화력 좋고 뭐 이런 거. 진짜 약간 좀 약간 좀 덕후스러운 거 했는데.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타자가 나옵니다. 또 뭡니까? 예. 아까 PD님께서 항공모함 말씀하셨죠? 네네. 아니나 다를까 차세대 항공모함을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러시아제 그 항공모함이 예전에 있어요. 뭐 쿠즈네초프급이라고 해서 뭐 스키 점프 있는 건데 그거는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중국이 일단은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아, 실험체였구나. 예, 실험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획득했고 그 결과 중국이 내린 결론이 뭐냐? 스키 점프 방식은 안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뭐예요? 사출기가 있는, 사출기로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2년부터 상세 설계를 했대요, 이걸. 그래서 2016년부터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에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올해 2021년에 첫 번째 초도함이 나온대요. 여기 사진 보시면 건조하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중국 해군 고위 간부가 저장성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8만 톤급 이상이다라고 얘기했대요. 8만 톤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실제 위성사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위성사진. 요거로도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8만 톤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재래식 항공모함 중에 키티호크급이라고 있거든요. 네. 키티호크급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 키티호크급이 8만 3천 톤급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허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게다가 중국 해군의 정보자문위원회 소속의 몇몇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나올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은 스키 점프 방식이 아니라 전자식 사출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추진 장치는 통합 추진 장치다. 그러니까 통합 전기 추진 장치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예요. 가스터빈하고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네. 전자식 사출기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방식 중에 이제까지 쓰였던 게 뭐였냐면 미국 항공모함 증기식 사출기죠. 증기 가지고 펑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갑판 아래 거대한 공장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야. 근데 전기식 사출기는 이런 복잡하고 큰 장치가 필요 없어요. 우리 자기부상 열차 있죠? 네네. 그 원리예요. 그래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미국도 최근에 이걸 탑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자식 사출 장치 기술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탈취했어요. 훔쳤어요. 예. 아, 그것도 어떻게 훔쳤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상하게 자기 부상 열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 자기 부상 열차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했어요. 그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파워 파라곤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전자식 사출기 제작 회사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은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얘가 상당수의 정보를 빼내서 중국 측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얘가 FBI한테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네. 체포하면 뭐예요? 이미 넘어갈 건 다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중국은 초기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죠. 미국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이전에 항공모함에서 왜 만족을 못한 겁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항공모함, 이게 스키 점프 방식, 이게 쿠즈네 초프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조의 배수량이 5만 8천 톤이에요. 작은 건 아닌데 이게 스키 점프 방식은 한계가 커요. 첫 번째 뭐가 있냐? 함재기가 연료를 가득 못 실어요. 날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도 가득 못 싣고 무장도 절반만 실어야 돼요. 한계가 많죠. 그리고 스키 점프 방식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조기경보 통제를 못 날려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사출기, 전자식 사출기가 있는 걸 한다라고 했고, 더 놀라운 건 요거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네. 지금 003급이 제가 8만 톤급이라고 했잖아요. 004급도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얘네는 그 11만 톤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최신형, 로널드 레이건급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상상도인데. 타입 003하고 타입 004라고 있죠. 네. 타입 003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또? 기존에 뭐가 자꾸 놀라운 게 계속 나와요? 기존에 중국이 함재기로 썼던 게 이제 J-15라는 이게 전투기예요. 이게 러시아제 그 수호이 30 요 불법 카피인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 항공대가 이거 만족을 못했대요. 그래서 미래의 함재기로 뭘 쓰려고 하냐? FC-31을 쓰려고 한대요. 이 FC-31은 지금 사진에 보셨듯이 스텔스 전투기죠. 요게 뭐냐면 요거 보니까 뭐 많이 생각나는 전투기 없어요? F-35하고 똑같이 생기지. 아, 그러네. 네, 이게 F-35 해킹으로 빼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얘는 잘 빼네. 그래서 카더라에 의하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빡친 게 이거다. 중국 애들이 해킹으로 우리 전략 자산을 지금 슈킹 까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무역 전쟁이다. 이런 카더라도 있어요.
카더라인데 예. 또 카더라가 진짜더라일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중국은 차세대 항공모함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할 생각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지 공격이나 대함 공격을 할 생각도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런 공격용 함재기도 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어요. 이게 바로 JHXX예요. 야, 이거는 네. 이것도 또 미국에서 빼온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지난번에 A-12 예, 미국은 못했잖아요. 못했죠. 중국은 한다고 지금. 우리는 스텔스 공격기 한다는 얘기야, 중국은. A-12보다 디자인이 좋아요? 그럴듯해요. 아, 왠지 약간 랩터에서 약간 변형한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이거. 하여튼 이거 진짜로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야, 이거 디자인이 예. 일단 디자인만 보면 쌈박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얘네가 신형 항공모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다양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실물만 나오면 운용하면서 노하우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만약에 중국의 계획대로 전력화가 착착착 진행된다면 자칫 잘못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혹시 말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지금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 네. 이제 새로 이제 바이든이 네. 이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 트럼프 정책하고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바이든의 정책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대중국 정책을 하겠다고 네네. 바이든이 말했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일본도 생각해보세요. 일본도 야, 이왕 우리도 항공모함을 가질 바에는 전자식 사출기로 갖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진짜.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무기 체제의 다변화, 네.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확실한 건 조중 군사동맹이 있고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중 군사동맹 아유, 맞습니다. 때문이라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지금 정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영공을 계속 침범하잖아요. 그렇죠. 침범하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국 네. 최신 무기를 통해 네.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앞으로 헤쳐나가야 어떤 네. 방법. 네. 일단은 중국의 오늘 무기들을 보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남중국해나 좀 자기 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는 미국한테도 충분히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중국 애들은 전부 다 짝퉁이고 아직 뭐 검증이 안 됐고 저거 뭐 잘 안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물이 나와서 얘네가 이걸 개량하고 발전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무기체계를 봤을 때 국지적인 분쟁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안보 상황에서 중국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생각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2019년에 이제 중국 무기들을 쫙 보여주면서 중국 관영 매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의 최신 무기들에 대해서 힘의 균형, 승리의 확보를 위한 최첨단의 무기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중국제 무기를 깡통이라고 비아냥거릴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에 내린 결론입니다.